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도지시 만나면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마냥 박수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선생님 모셔놓고 우리가 지금 또 약간 형사 같은 그냥 코난 같은 느낌으로 또 빌려서 와봐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코난을 제가 네. 정말 잘 봐요. 아 그래요? 좀 닮았나요? 오코난. 네네. 제가 오시거든요. 반응이 벗겠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벗겠습니다. 안 되겠다. 난 김전일 볼 거야. 안 되겠다. 참. 죄송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황민호 선생님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에 프로파일러가 한 명도 없다고. 좀 더 오랫동안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이 없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마구 벌어지고 집단이 나타나고 네가 한번 해봐라.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 실체를 좀 더 안다면 서로를 보호하거나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뭐 뉴스 보다 보면 범죄 사건 같은 게 워낙 많으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저도 괜히 지난주에 교수님 뵙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왜 그래? 네. 너 왜 그래? 이렇게 약간 날카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지켜보고 사회의 여러 가지 작은 일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문제 좀 잘 풀어가 보자. 이 말씀이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범죄자를 실제 만났잖아요. 네. 이 범죄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마동석 같은 형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범죄자들은 그 장면을 제일 두려워해요. 틈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대 전제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명언을 또. 근데 이게 좀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냥 강력범죄, 네. 뭐 살인 이런 게 무서웠는데 네. 요즘에 솔직히 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몰랐던 용어, 뭐 가스라이팅, 뭐 처음 들었어요, N번방. 진짜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맞아요. 될지 좀 이런 네. 고민이 솔직히 들어요. 그 맞아요. 범죄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진화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진화한다.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관념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의 변화인데 강도 범죄가 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CCTV. 그렇죠. CCTV가 네. 많이 생겨서 거의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뭐 환경적인 요인이 되죠. 네. 어차피 털어도 요즘에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 저 지금 한 6개월째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다니고 있는데 다 카드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갑에 돈이 없어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범죄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 옛날 얘기 좀 옛날에 이렇게 은행 그 월급 받는 날 그렇죠. 날치기들. 경기들 이렇게 돈 가방 들고 나면 오토바이가 팍 네. 그쵸, 그쵸.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금 뭐 찾아볼 수 없는 얘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돈을 찾아서 가는 일들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범죄도 진화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뭔가 예측도 안 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게 묻지마 범죄. 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CCTV 영상 봤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어떤 남자가 진짜 이 컵보다 더 큰 돌을 들고 가다가 그냥 50대 남성의 머리에 팍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어떻게 피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야에 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로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영상으로 막 돌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공포감이 너무 또 강해지고. 맞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걸 어떻게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국가에서 이걸 대응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정의를 해보자. 학술적 정의라도 해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심리학하고 프로파일러들 모여서 막 논의하다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상 동기 범죄. 모든 범죄의 동기가 다 이상하지만 네. 특별히 조금 개인이 가진 어떤 이상한 심리에서 비롯됐으니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를 하고 유형을 나눠보자 해서 사실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좀 분석을 했다면 그 안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인과관계가 좀 나왔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없지만 네.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애초에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 도구를 가지고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 막 식칼 들고 오, 막 맞아요. 버스 막 타려고 오. 그러고 그런 경우 종종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사소한 자극이 있을 때 과도하게 폭발하는 유형이 있어요. 사소한 자극에 너무나 지나치게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네. 첫 번째 범죄 유형에서의 특징들은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들이 낮고 자기가 겪어왔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의 태도 자체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시해? 응? 왜 그런 눈빛이야? 과도하게. 라고 자기화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막 공격을 아무나 해요. 문 밖에 나올 때 이미 나가면서. 그런 그래서 마음이 어떤 있는구나. 케이스가 있었냐면 네.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네.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이제 동생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피해서 갔는데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50대 남자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출한 아내와 닮았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찾아다니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뒷모습이 자기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을 그냥 아무한테나 표출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에요. 지난달에는 해고된 게 억울하다며 40대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고 지난 3월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갑자기 여직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극이 있을 때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네. 약간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뭐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맞아요. 자동차 끼어들었어. 오, 맞아, 맞아. 분노 조절 엄청나게 장애 막 같은. 그 앞에 보복 운전을 하고 막 부수고 맞아. 네. 맞아. 노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연쇄성은 없어요. 한번 그렇게 팍 치솟고 나면 금방 현장에서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골목 근처에 사는 44살 김모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44살 임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발길질까지 합니다. 또 다른 여성 2명이 말리기 위해 다가오지만 오히려 이 여성들의 얼굴과 등을 때려 넘어뜨립니다. 폭행 이유에 대해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이 묻지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범죄가 생겨나느냐부터 본질을 찾아간다면 이 본질에는 사회적인 현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공포들을 느낀다는 거죠. 나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네, 나는 이 세상에서 보조를 못 맞추고 걸음걸이가 내가 느린가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이 심리적 소모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네. 시기를 해요. 시기.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가 있는데 네. 질투는 뭔가요? 좀 다르죠. 하나 붙였어가지고 시기와 질투 뭐 이렇게 썼는데 질투는 그냥 부럽다 아닐까요? 질투는 약간 짝사랑 느낌이고 시기는 그냥 내 친구가 여자친구 생기면 화나는 거? 비슷해요, 맥락이. 와.
시기에서 제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질투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네. 누가 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 화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게 질투야. 왜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의 나와의 관계를 왜 네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렇죠. 그렇지. 이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분노의 원천이 질투인데 네.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내가 공격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가족, 사랑, 행복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그럼 나는 가족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저 사람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을 파괴하려는 게 시기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묻지마도 대체적으로 체포하고 보면 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아.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환경적인 요인의 두 번째가 핵심이 뭐냐라고 들여다봤더니 네. 그게 고립이라는 거예요. 고립이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살고 있어도 그냥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피상적인 사람 관계래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해도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아. 그 고립된 거죠. 심리적인 고립.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와 단절을 해버려요, 자기가. 이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네. 물리적인 고립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고립도 들여다본다면 그런 공격성들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단서들을 찾았죠. 아, 이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원인을 모르는 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네. 결국 이제 범죄까지 가기 전에 이런 것들 어떻게 공동체가 사회가 좀 해결할 수 있는가로 인식하고. 나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게요. 고립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업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업스트림이요? 그러니까 계곡물이 네. 상류가 있고 중류, 하류가 있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막 법을 제정하고 묻지마를 처벌하고 강력한 처벌 이거는 하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럼 본질에 왜 그 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는지 그 본질을 찾아본다면 네. 애초에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맞아요. 단서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지방관들이 쓴 책들을 보면 네. 구체적인 형법을 제일 뒤에 쓰고 앞에는 다 이제 풍속의 교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늘날 세계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 간에 잘 지내고 응어리를 남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이렇게 처벌을 하고. 근데 정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잔혹성의 어떤 보도만 보다 보니까 엄벌주의로만 가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퍼뜩 좀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면 정말 그런 본질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뭐 반성을 한다던가 이런 네. 말미가 좀 있을 텐데 연쇄살인이라던가 네, 네. 뭐 이런 위중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 생각엔 조금 일반인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코패스? 네. 근데 두 분은 사이코패스를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만나요?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한 번도 못 봤다면 네. 자기일 수 있어.
난 아닌 것 같아. 난 주변에 이게 사이코패스 법칙이 있잖아요. 본것 같아. 빨리 말을 바꿔야지. 본 것 같아. 무서워. 네. 직장의 법칙. 아, 좀 이상한 사람 한 명씩 있어. 그렇죠. 알고 있죠. 없으면 안 보이면 자기야. 맞아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난 일단 아니거든. 잘 생각해봐. 무섭네요. 제가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사이코패스를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성향. 내지 않는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기 위해서 남을 뭐 어떤 그 통제하려고 하는 깎아내리고. 이런 경향성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진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필요하다면 내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영철, 정남규 이런 강호순 같은 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네.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네. 네. 자기 만족감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본질이 다른 거죠. 내 목표를 위해서 쓰는 이런 도구들인데 네. 왜 내가 미안하지? 라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순간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은 뇌 구조 같은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영상도 많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다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박적인 성향이다,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성향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정상 안에 있는 거고 이걸 벗어나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뇌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잔혹한 장면이 있어요. 네. 사람이 막 그냥 시신이 막 확 훼손되는 이런 장면을 정상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뇌 부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판명난 미국의 재소자들을 모아갖고 보여줬더니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뇌구조가 타고났느냐. 근데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이들만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지 않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뭐 고립, 그다음에 그를 둘러싼 학대, 뭐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다 어떤 그런 성향과 경계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 폭발하는 데는 네. 사회적 요소가 크다 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참 그런 게 뭐 태어난 아이들을 다 MRI를 찍어가지고 너는 그렇죠. 된다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뭐 전과가 얼마나 되고 강력범죄에 노출이 됐고 부모가 마약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어디고 뭐 삶의 환경은 어떻고 학대받은 경험이 이 정도가 있었다. 근데 이 아이는 커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99%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거의 다 100% 이렇다면 이거 그냥 이거 넣어도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비 검속해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네. 딴 데는 소리죠. 당연히 그렇죠. 중요한 건 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고났냐 만들어졌느냐를 고민하기보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왜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안 저지르느냐로 질문을 바꿔서 우리 사회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오늘 중요한 말씀하신 게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네. 지금 사이코패스도 그렇고 우리가 범죄 앞에서 되게 쉽게 네.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오히려 이 사회 범죄를 증가시키고 함께 지켜가야 될 어떤 사회적 윤리나 사회적 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N번방 사건이라고 화두가 됐잖아요. 네. 사실 저에게 어린 시절 돌아보면 뭐 이렇게 그냥 성에 대한 호기심, 뭐 야한 거에 대한 관심, 한 번쯤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그냥 다들 겪는. 겪는 뭐 이런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거쳐가는 과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N번방 사건은 정말 저로서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놀랬죠. 전 특히 이제 여자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저보다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도 그 대상이 되는 걸 보면서 진짜 분노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뭐 단톡방 사건도 굉장히 많고 막 딥페이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네, 맞아. 안 좋은 동영상에 막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막 돌려보고 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악마가 따로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알수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실 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네. 이제는 이 성착취물을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호기심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아예 이제 바꿔야 돼요. 아. 그거는 지금은 심각한 범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N번방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진화된 연쇄살인입니다. 진화된 연쇄살이 그 정도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사이코패스들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네네. 성격도 다르고. 네.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스는 사기 범죄를 쳐요. 꼭 살인만이 아니구나.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는 되게 많아요. 방법도 많고. 거기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무조건 살인만 네, 생각했어. 살인만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다음에 성범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 네. 뭐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데 N번방은 음. 성착취물을 만들잖아요. 네. 이 만드는 과정이 뭔가요? 성폭행을 하고 약점과 온갖 협박과 위협을 해서 착취물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올려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유형별로 하는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성범죄 저지르고 죽게 만들고 돈 벌고 이거 그 안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특정한 하나로 발산되는 게 아니라 다 합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사이코패스들이 할 수 있는 범죄를 다 모아놨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은 결국 성착취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럼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걸 찍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행실이 바르지 않다. 그거를 왜 자기가 세상에. 해? 뭐 이런데 정말 그걸 모르는 그건 잘못된 정보에 따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굳이 그냥 막 찾아 들어가서 돈 내고 보는 그 사람들 아. 뭐 자기들끼리만의 문제지 사회 문제는 아니잖아. 누가 그걸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이미 수요와 공급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들이 생기고 이런 어떤 범죄가 저질러진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또 사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이제 제 제자들이 연애를 했는데 멀쩡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네. 막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털어놓는데 봤더니 그 남자친구가 사귀는 사이인데 도찰을 해서 도찰한 그 자기 여친의 몸매를 자기네 뭐 꽈방 같은 데 단톡방에. 올려서 네네네. 뭐 얘 몸매 어떠냐 이러면서 근데 멀쩡한 애고 뭐 같이 뭐 하다 보면 똑똑하게 발언 잘하는 남자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현재 현실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지금 일단은 멀쩡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애가 참 이상하고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하죠. 그리고 뭐냐면 익명성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게 분명히 도박하고 마약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마약범죄 수사할 때 예전에 네.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네.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 뭐라고 하겠어요, 보통. 뭐 잘못 헷갈려서? 불법인지 몰랐다? 아닌데. 아니, 언제든지 내가 내 의지로 멈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멈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난 내일 모레 계속 멈출 수 있어. 근데 오늘까지만 할 거야. 근데 한 번 노출된 사람들이요, 멈추지 못해. 아, 그래요? 분명히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때 가졌던 자신의 어떤 감정을 계속. 쉽게 조종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찰했던 애가 나중에 직접 범죄를 범죄를 할 수도 저지르고 있고. 진화가 되는구나. 작은 불씨를 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하게 지금 법도 다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좀 진짜 듣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냥 성착취물 범죄가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결국 죽게 만드는 살인입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안 흘렸으면 이제. 그리고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어우, 파괴된 삶이에요. 너무 괴로울 회복될 것 수가 같아요. 없어요.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초기 일찍 발견하고 싸워서 네. 해결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수사한 팀장을 제가 만나봤더니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은 어때요? 증거인멸이 다 어려워요. CCTV, 혈흔, 뭐 그쵸, DNA, 그쵸. 뭐. 근데 디지털 범죄는 어때요? 지워버리고. 엔터만 치면 싹 사라져요. 그니까. 비교가 안 되네. 순식간에. 그래서 굉장히 체포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어요. 근데도 그 사건을 잘 찾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체포를 했는데 지금 조주빈이 같은 경우에 44년형이 선고됐잖아요. 디지털 범죄로 44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의 한계가. 조직범죄 됐어요. 아, 팀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수거하는 사람, 성폭행하는 사람, 찍는 사람, 이 집단이 조직이다. 그래서 수개는 20년 이상.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실제 낮고.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자기들만의 문제, 그거 뭐 성착취물 돌려보는데 뭐라는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 아이가 있고 여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들이 되게 무겁게 더 크게 다가오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데 위장 수사가 최근에 허용이 됐다고 들었어요. 위장 수사? 네. 범인인 척하거나 뭐. 예, 그런 거 맞죠? 언더커버죠, 쉽게 말하면 언더커버. 언더커버. 바로 위장 수사 중인 경찰인데요. 여기에 걸려들어 붙잡힌 성착취범 수가 1년 동안 260명이 넘습니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전에는 왜 이걸 안 했냐면 네.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집한 증거들이 적법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에 대한 문제들이 형사소송법상에서 충돌을 했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경찰이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겠다. 아, 허가받은 상태의 A 수사관은 가명과 위조된 신분증으로 들어가서 네.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체포를 하면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 진작 허용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국회는 뭐 하고 있었고. 보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사이트 안에서 네. 누가 경찰인지 모르는 거야. 불안이 높아지니까 안 하게 조금 되죠. 이상하면 이제 방을 뭐 파시키고. 없애고 네. 또 뭐 이런 또 체포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성립의 가능성 자체가 좀 사전에 차단된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단 효과도 있고 검거율도 높아지고. 검거율도 높아지고. 야, 이제라도 돼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시행령들을 바꿔가지고 과감하게. 네. 오히려 보면 이제 사회적 이슈는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되는데 그게 법제화가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주변에 있었던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네. 와이프랑 집에 있다가 네.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잠깐 통화하고 그 옆방에 뭐 저희 조그만 집인데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쓱 봤는데 갑자기 무슨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네. 그 내가 거기서 정말 이렇게 바로 낚아채가지고 뭐 하냐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이었다.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분 동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제 뭔 짓을 했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이놈들은 무슨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본이 다 있나 봐요. 아니, 대본 같은 거는 있는데 엄청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법을 자꾸 연구하는 연구소가 그쵸,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계속 바뀌어. 나름의 싱크탱크가 있나 봐요.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1년에 수천억이에요. 지금도. 피해 금액 자체가. 네. 진짜 이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예요. 사기 범죄. A씨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카카오톡으로 고소장과 구속영장까지 보내왔습니다. 유명 건설사 관계자가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수백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또 이 보이스피싱의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한다, 네. 뭐 사회 초년생이 맞아.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라도 당해요. 그런데 당하고 나서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범죄자들의 수법이에요. 그게 피해자를 수법- 비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어머머. 교묘한 범죄 수법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거 전략이구나. 일종 네. 새로운 신흥. 다들 왜 너 왜 당했어? 뻔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자한테. 저는 올 초에 네. 제가 해외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티켓하고 이제 거기에 뭐 체류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막 여행사하고 하고 있는데 네. 문자가 왔어요. 해외에서 7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맥락이 맞아버렸구나. 막 그 여행사하고 논의하고 있던 시기에 오니까 이걸 왜 벌써? 하고 거의 누를 뻔했어요. 손이 약 0.1mm 닿았어 내가. 네. 다행히 반응을 안 했구나. 핸드폰 오래돼가지고. 핸드폰 오래된 거야. 누르지는 않았지. 손을 떼면서 내가 이걸 나도 이렇게 지금 누를 뻔하는데 프로파일러도 당하는. 진짜 그래. 이게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 전 최근에 89만 3천 원짜리 오는데 네. 이제 당황하게 물어봤더니 다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다. 근데 그게 또 메일 온다? 그러면 한 번은 왠지 눌러보고 싶어져. 어머머머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르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 이 폰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들의 폰이에요. 그 순간요? 네. 112를 신고하려고 누르면 보이스피싱한테 가. 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도 보이스피싱이 다 받아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그 폰은 포기하고 눌렀다 싶으면 바로 그냥. 주변 사람들 폰을 빌려서 112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팁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진화했느냐. 네. 영상 통화를 해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영상 통화를. 본인하고요? 피해자한테 걸어서? 근데 어떻게 해놨겠어요? 다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검사실이야. 어머머머머.
검사실이 집에서 보는 검사실 똑같아. 뭐 드라마 세트장도 아니고.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안 속아? 어떻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돼요. 네. 어떤 검사나 경찰이나 형사나 법무부는 누구라도 영상으로 또는 폰으로 네. 문자로 수사를 안 해요. 내 뭐 통장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네. 끊어도 돼. 그 네가 진짜 문제 있으면 네가 오든지 검사가 오든지 수사관이 오든지 경찰이 오든지 와서 얘기해. 네. 라고 하면 근데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커. 맞아. 이게 과거 독재 정권 시절도 크고 권력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사실 어렸을 때 저는 경찰도 무서웠거든요. 가방 열어라고 건물하고 때리고 막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정작 정말 수사. 실제 있는 검사나 경찰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조사에서 또 실제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확인을 해. 너 같은 사람한테 안 속아. 그러고 검찰청에 그러면 그런 검사가 있는데요. 어머머.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교묘하네요. 방법을 다 할 수 없으니 네. 원칙만 알자. 전화로, 문자로 돈 비밀번호는 일체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만 갖고 있으면 방법이 진화되더라도 좀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설령 헷갈려도 이거 끊어도 아무런 내가 위법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최근에 또 뉴스 같은 데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특히 이제 연애하는 사이에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진짜 불쾌해. 아 그리고 그런 게 막 종교 교주. 맞아요. 막 사이비 교주, 뭐 목사 이런 네네. 사람들도 막 개입되고 하니까 너무 불쾌해서. 가스라이팅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성폭행하는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이 넘게 가스라이팅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사실 묻지마처럼 네. 뭐 법률 용어도 아니고 심리학 용어도 아니에요. 네. 그럼 가스라이팅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막 그 말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비롯됐어요. 연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남편이 네. 돈이 많은 아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막 저지르는데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넌 그렇게 예민하게 이상하다고 그래. 반응해. 그리고 가스등을 줄여놔. 너무 어두운데 그러면 하나도 안 어두운데 왜 너 어둡다 그래.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서 지배하려는 이런 내용의 연극이 있었구나. 그게 영화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진짜 만연해 있죠, 사실 사회에. 근데 사실 그건 있어 왔어요. 있어 왔죠.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 우리 사회에서 좀 그런 문화가 아직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배력이 있어 왔죠. 상황이 워낙 또 지금도 있죠.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권위적인. 네. 그게 이제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냐면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 자매가 어머니를 8시간을 폭행했어요. 네? 네. 폭행을 한 다음에 또 방치를 해놨어. 그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기 친엄마를요? 친어머니를. 결국 사망했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아침에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와서 보니까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휴대폰에, 세 자매의 휴대폰에 한 여성이 끝없이 문자를 보낸 게 2년 동안. 2년 동안요? 2년 동안 이제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잘 되려면 엄마를 교육시켜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지속되어 오면서 계속 이제 심화된 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응? 분명히 교육시켜, 혼내줘야 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 교육이 폭행인가 보다. 엄마를 때려라.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수사팀에서 밝혀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뭘로 쳐버려요? 그 사주한 그 여성을 뭘로 쳐버려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와. 상해 교사 정도는 되겠지.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어디에도 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2년간 그러면 살인 교사라는 말이 적용이 안 돼, 범죄가.
그래서 2년 6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2년 6개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자매들이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다. 라고 가해자를 감쌌구나. 옹호해주는 일이 법정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완벽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어떤 사람들의 네. 근대사에 있었잖아요. 아, 오대양 사건, 그렇죠. 백백교 뭐 이런.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동반 맞아, 자살하고 맞아. 죽고 맞아요.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네. 똑같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선택하고 스스로 동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보살펴 줄게. 네. 그럼 스스로 동조해요. 그럼 내가 이런 거 해봐. 그러면 동조해서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위를 높여서 네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것도 해야 돼. 아, 단계가 있구나 이게. 이제 순종의 단계를 넘어가요. 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과정에는 이제 주변 사람 단절시켜요. 왜냐, 누군가 너 이상해라고 조언을 해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너 누구하고 관계를 다 끊어. 만나지 마. 아, 그래서 그 보면 이단 종교 같은 데 제가 보면 그 말을 빠져든 애들이 모여서 막 살잖아요. 그 가족을 떠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복종의 단계에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이 집단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네. 되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기제들인데 네. 지금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거의 비슷한 기제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든 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 특유의 어떤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오류 이런 건 사실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종교 집단에서 그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뭐 가스라이팅은 사실 연인 사이에도 많고. 뭐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요. 쉽게 말하면 범죄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끝까지 모르는 게 이 범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야, 너 이상해 라고 하면 아니야, 그 사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끝까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게 이 범죄예요. 확신을 하는구나, 네. 피해자가. 그래서 일단 그런 좀 평상시와 다른 징후가 나타나면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래야겠어요.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아 그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환경에 따라서 범죄가 새로 생겨나고 바뀌고 줄어들고 늘어난다고. 네. 개인주의가 늘어나니까 그걸 파고드는 게 이런 가스라이팅과 또 그루밍과 이런 범죄들이에요. 글로 가는 거구나. 또 괜한 관심이 될까 싶어서 간섭이 될까 싶어서 또 참견 안 했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막상 속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이 범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끈은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뭔가 범죄학개론 저희 그냥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요. 필기하고 있어요. 프로파일 한번 대봐? 약간 좀 땡기고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아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계속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지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수법은 이제 진화되고 또 변화되겠죠.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빨리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법이 지금 범죄를 앞질러 갈 수는 없어요. 법이 범죄를 앞질러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맞아. 일어나지 않는 범죄를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항상 뒤따라가야 돼. 그렇지만 노력하면 네. 오조는 맞춰갈 수 있어요. 예전처럼 스토킹 머리 20년 걸렸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20년 됐어요. 상정된 지가. 그러면 또 가스라이팅 20년 가야 될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사회적 논의만 되면 결과만 처벌할 게 아니고 가해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원들도 강구를 합시다. 이렇게 빨리 속도를 맞춰가자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앞서갈 수는 없지만 맞춰갈 수는 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맞아요.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명확한 세계관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범죄 사건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항상 살인 사건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그루밍 성범죄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좀 지켜보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프로파일러가 돼야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어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만나면 약간의 이제 좀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왜요? 아니,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옛날 이야기니까 현실에 되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인문학적 가치라는 게 결국은 사회의 또 근간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다 더 도덕적이 된다라든지 뭐 공동체적이 되거나 이런 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막아낼 수 있는 힘들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나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무튼 진짜 유익한 2주간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너무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도 아프고 이제. 목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네네. 될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라도 이렇게 저희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인식할 때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